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설 유형 연습 3 마지막 시간이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설 유형 연습에서 자, 어떤 시대의 소설을 다루게 될 것이냐. 자, 지난 시간에는 해방 후 60년대에서 전쟁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 이번 시간은 70년대 이후입니다. 자, 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히는 안 한다 하더라도 산업화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물론 잘 살게도 되지만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잘 살게도 되었지만 자, 그 과정에서 어때요?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빈부격차라든가 경제적 양극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의 소설들은 이런 어떤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뭘 하란 얘기예요? 시대별로 소설을 정리하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작품을 읽기 전에,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에서 보기를 먼저 찾아보고 그 보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미리 좀 체크를 하란 얘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56쪽에 나와 있는 해산바가지라는 그런 작품을 보도록 할 텐데, 해산바가지. 제목이 참 특이했죠, 그렇죠? 해산바가지가 뭐지? 해골바가지도 아니고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죠. 이 해산바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자,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살짝 훑어보면서 보기도 한번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서술상의 특징 물어보고 있죠. 늘 묻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위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 뭐래요? 위에 보면 작품 속에 제시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공간이 이동되면서 이 서술자의 혹은 인물의 심리 혹은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 작품 이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사실은 공간의 이동이자 시간의 이동이기도 한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 주인공이 어떤 심리 변화를 보이는가,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는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해산바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건 뭐예요? 소재의 기능인 거죠. 그죠? 자, 선생님이 소재의 기능 관련해서 3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자,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보기가 나왔어요. 보시죠. 자, 박완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긍정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노인 문제와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면화하였다. 자, 1980년대라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이 박완서라는 작가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노인 문제와 아이에 대한 관심. 자, 이것은 가족 간의 밀접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현실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즉, 가족 공동체의 사랑 회복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자, 보세요. 자, 박완서의 작품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근데 이 작품은 예외다. 이럴 거면 보기 안 나온다 그랬죠? 결국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이 작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작품은 가족 공동체의 사랑 회복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회복된다라는 건 뭔가 안 좋았었다는 겁니다. 그죠? 너 이제 다 회복됐니? 그 얘기는 회복되기 전에 상처가 있었다, 병에 걸렸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2번 문제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공간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 이동 과정이 결국에는 뭐예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생명의 본질을 중시하며 인간 본성이 지니는 생명력을 지향하는 작가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회복으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거기에는 어떤 그 생명의 본질, 그리고 인간 본성이 지니는 생명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작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저변에 제도화되고 무의식적인 인습의 차원에서 내면화된 성차별 의식과
중산층의 일상 속에 잠재된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집어내어 고발하고 비판하였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할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가족의 회복. 자, 가족 공동체라는 것의 회복 과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생명에 관한 것. 자, 생명의 본질이라든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 본성이 지니는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야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또 뭘 찾아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고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추구하는 내용이고, 자, 이제 3번과 4번은 고발, 비판하는 내용이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인습의 차원에서 내면화된 성차별의식. 즉,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개개인이 뭐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인습의 차원에서, 그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인습적으로 예로부터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성차별의식,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산층의 일상생활 속에 잠재된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문을 보면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줄거리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요약해 주니까 이 안에 갈등도 들어있고 인물들 간의 관계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 간다는 친정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하고 결혼한 나는 별다른 시집살이 없이 살았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이후, 자, 문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라는 어떤 그런 문제 상황에서, 자,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속마음과는 다르게, 속마음과 다르다는 건 뭐죠? 이거죠. 그쵸? 그러면서 효부인 척 위선을 떨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부, 즉 효를 행하는 며느리라는 뜻이죠. 그쵸? 효부라는 말은, 이 부는 그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마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효부인 척하고 위선을 떨었다. 그 부분에서 바로 이런 중산층이 지닌 허위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심신이 황폐해진다.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의 권유에 따라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노인 수용시설인 암자를 살펴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길을 나선다. 자, 보세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같이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수용시설에 암자라는, 그죠? 노인 수용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어머니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노인 수용시설에 보낸다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노인 수용시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가족 공동체의 어떤 균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여기에 보내려고 했지만 다시 모시고 오든가, 그죠? 아니면 아예 모시고 가지 않든가, 그죠?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 결국 이것이 가족 회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충분히 어때요?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자, 기도원 대신 무슨 암자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거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마침 가을이었다. 논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경운기가 겨우 다닐 정도의 소로가에는, 이 소로라는 건 작은 길을 의미하는 거죠. 이 소로가엔 코스모스가 한창 보기 좋게 끝도 없이 피어 있었다. 우선 코스모스 길을 말없이 타박타박 걸었다. 남편이 윗도리를 벗어들었다. 알맞은 기온인데도 그의 와이셔츠 등허리에 동그랗게 땀이 배어있는 게 보였다. 나도 괜히 진땀이 났다. 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자, 이 네 가지 외에도 뭘 찾아야 했었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의 변화를 찾아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왜 땀이 났겠어요? 왜? 기온은 알맞은데, 덥지 않은데.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죠? 어머니를 보낼 시설을 알아보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곳에 보낸다는 그 사실이 이들에게 어떤 부담이
불편한 상황이, 내면의 갈등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남편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조그만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어귀엔 구멍가게도 있었다. 구멍가게 좌판엔 비닐통에 든 부연 막걸리와 라면이 진연되어 있을 뿐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쓰여 있었다. 자, 여기에서 남편이 막걸리가 먹고 싶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먹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날이 더워서 시원하게 막걸리나 한 잔 들이키고 싶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런 시골에 오니까 참 좋구나. 경치가 좋네. 이럴 때 한 잔 해야지. 뭐 이런 걸까요? 지금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어머니를 그곳에 이제 고립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를 그곳에 모시고 가야 된다는, 이제는 우리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적인 갈등이 어때요? 술을 마시고 싶게끔 만든 거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너그럽게 웃었지만 속으론 까닭 없이 낭패스러웠다. 왜요? 남편의 그런 내적인 갈등을 알고 있으니까. 자, 남편이 좌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인도 찾지 않고 막걸리병 마개를 비틀었다. 등허리뿐 아니라 이마에도 번드르르 땀이 배어 있었다. 서늘한 미풍이 숲을 이르다시피 한 길가의 코스모스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속으로 막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겉에 그 바깥의 어떤 배경들, 자연 환경들 너무나 여유롭고 한가롭고 시원하고, 그쵸? 평화롭죠. 어때요? 이런 자연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들의 내면 심리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색색까지 꽃이 오색의 나비떼처럼 하늘됐다. 쾌적한 날씨였다. 그런데도 우린 둘 다 달군 프라이팬에 들볶이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을 못했다. 내면 심리 때문에 그렇겠죠. 그쵸? 왜요? 어머니를 이곳으로 보낼 생각을 하니까. 자, 그가 막걸리를 병째 마시는 그가, 그죠? 병째로 그냥 꿀꺽꿀꺽 먹고 있는데 그게 호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만이 더욱 드러나 보이는 것을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곁눈질했다. 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달랄까요? 당신 시장하오? 아니, 당신 술안주하게 완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터 뒤로 돌아갔다. 자, 이제 주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가게터 뒤에서 보이는 게 그 다라고 지정이 된 초가라는 장소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뭔가 또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게 되겠죠. 자, 초가 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자, 여보, 저 박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자, 해산 바가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박이라는 거는 뭔지 알죠? 자, 지금은 뭐 바가지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그 박, 동그랗게 생긴 이 박을 잘라서 그것으로 바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초가지붕 위에 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저거 해산 바가지 만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 바가지? 자,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멍청하긴요. 자, 그래도 그래요. 해산 바가지요. 실로 오랜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오는 것을 느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해산 바가지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계기가 뭘까요? 해산 바가지를 보고 뭔가를 떠올린 거죠.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 자, 해산 바가지. 자, 이것이 하고 있는 기능, 소재의 기능이 되겠죠. 해산 바가지를 통해서 아내는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자, 회상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현재에서 과거의 일을 떠올렸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즉 역순행적인 구성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사건을 하게 되는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세요. 내가 첫 애를 뱄을 때,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만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깨끗한 데서 자란 햇 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에게 첫 국밥을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보세요. 이 해산 바가지를 준비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경건해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 작품에서는요, 생명의 본질, 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세상에 탄생시킨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어떤 본질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런 출산에 대한 어떤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의식이라는 거,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생명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어머니는 어떤 인물이냐?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또 손수 장에 나가 뽀얀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 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자, 이렇게 막 그 해산을, 첫 아이의 해산을 시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는 부담스럽겠죠? 왜요? 아들을 낳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첫애를 낳는데 딸이다. 그러면 그 실망감. 혹시 시어머니께서 실망할까봐 그것도 막 그냥 관심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지극정성으로 아주 경건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첫애가 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불안한 거죠. 혹시나 어머니가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네 번째에도 딸을 낳았는데 이 어머니는, 이 시어머니는 한 번도 서운한 기색 없이 계속 어때요? 똑같은, 첫애 때랑 똑같은 그런 자세로 경건하게 아이들의 해산을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 귀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귀중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이 시어머니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네 번째 딸 낳고 나서 심지어 이 사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애를 넷이나 낳아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죠. 그쵸? 이 사람이 뭐 성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뭐 비판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인습에 의한 그런 내면화된 성차별 의식인 겁니다. 그쵸? 이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네 번째도 딸을 낳고 나서 울었다라는 이 행동, 뭐예요?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그런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드러내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분은, 즉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자, 딸일 때도 이렇게 해줬는데, 아들이면 더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아들을 낳았을 때도 앞에 있는 딸들과 다름없이 똑같게 정도의 차이 없이 똑같은 그만큼의 그런 준비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시어머니는 성차별,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아들이냐 딸이냐 이거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귀중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분은 거기 셋째 줄 끝부분에 보세요.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뭡니까? 자, 이 사람이 어때요? 과거 회상을 한 부분이에요.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죠. 그렇게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나는 그분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남은 인생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빈 그릇은 뭐예요? 이 어머니를 비유한 거죠. 그쵸? 왜요? 지금은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정말 빈 육체만 남아있는 거다 하더라도 자,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상으로 인해서 결국 어때요? 해산바가지를 보고 과거를 회상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태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이 해산바가지라는 소재의 기능, 주인공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 되겠죠. 그쵸? 자,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암자에 가볼 필요도 없죠. 왜? 거기에 어머니를 보내지 않을 거니까요. 자,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자, 시어머님은 왜 땀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는 왜 땀을 흘렸고? 뭐예요? 그전에는 계속 뭔가 내적인 괴로움, 그죠?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는 뭐예요? 홀가분해진 거죠. 어머니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자,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힘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내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시어머니를 모시는데도 전혀 힘이 들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하죠. 그죠? 자,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위선을 떠는 그런 허위의식의 모양을 보였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어때요? 위선을 떨지 않아요. 그죠? 효부인 척 하지 않아요.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뭐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자,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시점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술자가 누구죠? 자, 서술자는 나입니다. 자, 나라는 것은 뭐예요? 1인칭이죠. 작품 안의 인물이 서술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어떤 그 심리 상태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는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2번 돼요? 안 되겠죠.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 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있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일단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인물 간의 대결의식. 자, 인물 간의 대결의식이라면 나하고 누군가하고의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와 남편이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 내면에서의 갈등입니다. 그죠? 보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물 간의 대결의식이라는 건 잘못된 거고 인물 내적 갈등이라고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 이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설명이죠. 그렇죠? 서술자가 직접이라는 거니까 나라는 거고요. 그죠? 주인공이니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은요. 서술자의 교체? 일어나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이고요. 5번은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대화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화는요. 라면 얘기. 그죠? 그 정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기에서 인물의 내면이 막 생동감 있게 대화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 박 봐요. 해산바가지 해도 되겠네. 물론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의 놀라움과 환성을 질렀다고 하니까 놀라움이나 반가움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내면의 모습은 대화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서술에 의해서 내면 서술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작품의 내면은 주로 이 1인칭 주인공인 나의 직접 서술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어때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이 서술자의, 즉 주인공의 심리나 태도의 변화를 파악해보는 문제라고 했죠. 같이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암자로 가는 소로. 처음에 여기는 뭐예요? 암자 이제 알아보러 가고 있는 거였죠. 그쵸? 어머니를 보내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땠어요?
알맞은 기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남편도 나도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시가 됐습니다. 왜요? 왜 땀을 흘렸다 그랬죠? 자, 1번을 보세요. 기억에서 나와 남편이 땀을 흘리는 것은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그죠? 어머니를 그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한 심리. 요게 여기 드러나서 땀으로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멍가게. 자, 구멍가게를 보면 이 부분 나와 있을 때 막 뭐 코스모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뭐 그런 시골 풍경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풍경들에 비해서 이들의 내면은 편안하지만은 않죠. 그래서 남편은 막 막걸리를 병째로 막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니은에서의 풍경과 날씨는 이와 대조적인 나와 남편의 심정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생님이 대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초가집. 자, 초가집을 보고 여기에서 뭘 보게 되죠? 박을 보게 됩니다. 이 박 때문에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과거 회상을 하게 되죠. 3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디귿에서의 과거 회상은 나가 각성을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회상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분이셨지.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어머니를 치매가 걸렸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는구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서 자, 암자 쪽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는 어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땀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이제 더 어머니를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내적인 갈등이 모두 해소되었으니까. 4번을 보면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남편과는 달리 나의 내적 갈등은 해소되었다. 자, 나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 거는 맞는데 남편이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남편은 계속 땀을 흘리고 있어야 되죠. 그죠? 하지만 둘 다 땀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도 어떤 그런 불편한 심리 상태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볼 수가 있어야겠죠. 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기억에서 리을의 과정을 통해, 즉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변화하게 되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위글의 해산 바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소재의 기능을 묻는 거죠. 자, 선생님이 소재의 기능을 3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개념 막차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의 기능 3가지. 첫 번째, 갈등을 형성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된다는 거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많아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요. 이 소재가 인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산 바가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됐고 결국에는 어머니를 보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뭐겠어요? 2번, 갈등의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 있는 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뭐예요? 1번. 자, 나에 대한 시어머니의 오해를 풀어주는 소재이다. 뭔가 풀어주는 것 같아서 맞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자, 시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1번 땡.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나가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정신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이게 맞죠. 그렇죠? 생명을 존중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2번이 답이죠. 자, 3번은요. 나가 시어머니의 손자에 대한 기대. 시어머니는 손자에 대해서 기대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소재. 여기서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충돌하고 뭐 이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나가 시어머니의 과거 삶의 역정을 이해하게 해주는. 시어머니의 과거 삶의 역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번 아까 우리가 보기는 다 읽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답 체크를 해봤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4번째 딸을 낳고 밤새도록 울던 나의 모습. 뭐라 그랬어요? 성차별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결과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자, 효부인 척 위선을 떨었던 거. 이게 바로 중산층의 허위 의식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암자 쪽을 등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어머니를 모신 나의 모습. 이거는 뭔가요? 깨어질 뻔했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가족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아까 선생님이 1번으로 썼었던 자,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초가지붕 위에 박을 보고 환성을 지른 나의 모습은 작가가 긍정하고 싶어하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관심을 표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구나. 요거는 조금 오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박을 보고 와! 한 이유는요. 박이 너무 예쁘고 그쵸? 동그랗게 잘생기고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어서 정말 저거 해산바가지 하면 딱 좋겠다 하면서 어때요?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거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뭔가 자연의 섭리? 이런 걸 표현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죠? 자연의 섭리. 그리고 자연의 섭리라는 말과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생명의 귀중함이랑은 또 약간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4번은 좀 오버한 그런 해석이다. 답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자, 딸이나 아들을 낳았을 때 똑같이 경건한 의식을 행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자, 어떤 모습이에요? 생명의 본질을 중시하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중시하는 작가의식이 투영된 것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산바가지라는 작품을 봤는데 일단 여러분은 어떤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보기를 먼저 보시고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재의 기능도 개념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역시 오늘도 찾아온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우리 혜은이가 올려줬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소중한 조혜은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는 죽는 순간까지 단절이 없다. 그냥 쭉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낭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욕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리라 착각할 필요는 없다. 9살 인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쭉 진행되는 이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끊어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부각시켜서 지금은 뭐예요? 힘들죠. 그쵸? 고통스럽죠. 뭐 덥고, 짜증나고, 지치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한 부분만을 여러분이 과장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긴 과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주 일부, 잠깐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그냥 우리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다. 다 이런 것도 지나갈 것이다. 언젠간 다 지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더 즐겁게 살자라는 얘기를 혜은이가 해줬습니다. 네. 와닿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은요, 우리 59쪽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요. 말을 찾아서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우리가 먼저 읽고 올 만한 보기가 있죠. 자, 어디 있어요? 7번입니다. 자, 7번을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보세요. 자, 이순원, 이 작가입니다. 이순원은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작품으로 표출하였는데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동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말을 찾아서는 주인공의 회상을 통해 나와 당숙 사이의 양부, 양자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이 작품에도 회상이 나와요. 자, 회상을 통해서, 자, 나와 당숙 사이. 자, 나와 당숙. 당숙은 먼 친척 아저씨죠. 그쵸? 자, 먼 친척 아저씨 사이의 관계가 뭐냐. 양자와 양부 사이라는 거죠. 그쵸? 자, 먼 친척 아저씨인데, 양 부모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양아버지와 양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노새집의 양자로 가는 것. 자, 노새집이라는 건 뭐죠? 이 당숙이
노새를 끄는 사람입니다. 즉 마부예요, 마부. 자, 이 노새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던 나가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나는요, 원래 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도 뭐가 드러나느냐? 태도의 변화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6번 문제를 살짝 보게 되면 6번 문제도 우리가 좀 전에 그 앞에 지문에서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공간의 이동이 나와요. 그죠? 길 옆, 밤길, 아침부터 걸은 길, 밤길.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역시 뭐겠어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러한 태도 변화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거부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는 수용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앞에 지문과 좀 유사한 면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즉 정신적으로 미숙했던 주인공이 즉 이 부분. 자, 정신적으로 좀 덜 성숙한 거예요. 그랬던 주인공이 어떤 계기를 통해 당숙을 이해하고, 그렇죠? 이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면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즉 뭐예요? 미숙했던 주인공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자, 어떻게 한다? 화해한다. 이해한다. 자, 화해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어때요? 이 주인공이 보이는 태도의 변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공간에 대한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두 사람의 화해를 더욱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자, 지금 보면 이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이런 주된 내용에다가 자, 무엇이 추가되느냐? 자,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어떻게 그려진다? 좀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려지면서 이것이 두 사람의 화해를 더욱더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공간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남대천에서 모래를 퍼실어 나르다 길 옆 버드나무 그늘 아래 마차를 세우고 다른 마부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땀을 들이던 당숙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길 옆. 아까 우리가 6번 문제에서 풀어야 하는, 그쵸? 그 보기의 공간 중에 첫 번째죠.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길 옆에서. 자, 버드나무 그늘 아래 마차를 세우고 다른 마부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땀을 들이던 당숙이 같은 반의 다른 동무들과 함께 뚝길을 걸어오는 나를 보았던 것이다. 내가 고개를 팍 꺾고 가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 당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팍 꺾고 간다는 거죠. 물론 보려고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확 꺾고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모른 척하고 가면은요.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언짢더라도 못 본 척 해야 되는데 보통은 못 본 척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 자리에서 당숙이 나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부러 못 본 척 하려고 고개를 확 꺾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았어요. 나를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 어쩌면 다른 마부들 앞에서 뭔가 낯을 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낯을 내다는 게 뭐겠어요? 뭔가 좀 티를 낸다. 뭔가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이게 얘가 내 아들이라고. 자, 학교 마치고 오나? 야. 자, 이 야가 뭐예요? 야가 뭐예요? 어른한테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이 야는 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의 사투리죠. 방언이죠. 그렇죠? 자, 학교 마치고 오나? 야, 나는 친구들 앞에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굉장히 부끄럽다는 겁니다. 마부가 나한테 말을 건다는 사실이. 자, 점심은 먹었냐고 묻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사투리예요, 여러분. 통신체가 아니에요. 인터넷 그 외계어가 아니라 방언으로 봐야 됩니다. 자, 토요일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도 뭘 먹고 가야지. 안 받다면 몰라도. 그러면서 당숙은 품에서 빳빳한 1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서 얼른 벗어날 생각으로 돈을 받았다. 계속 벗어나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아직까지 뭐예요? 이 사람의 태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어이 은별이, 걔는 누구야? 자, 옆에 있는 마부들이 당숙에게 묻습니다. 어이 은별이, 이름 참 예쁘시네요. 그죠?
이 아저씨 이름이 은별이야. 이상하네. 자, 당숙보다 대여섯 살쯤은 아래로 보이는 다른 마부가 당숙에게 물었다. 당숙 말고는 대부분 말만 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호칭도 얼룩이, 전박이 하는 식으로 노새의 이름으로 불렀다. 아, 당숙 아저씨의 이름이 은별이가 아니라 아저씨가 끄는 노새의 이름이 은별이었던 거예요. 훗날 어이 몇 호 하고 자동차 끝번호 두 자리를 이름 대신으로 부르던 택시회사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만 사람 이름을 은별이, 전박이 하고 노새 이름으로 부르던 것도 내게는 낯선 일이었다. 어쨌든 얘는 싫은 거예요. 그죠? 막 아니 왜 말 이름을, 노새 이름을 사람한테 붙여.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지금 다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당숙이 얘기합니다. 장래 우리 집 대주시다. 자, 이 대주가 누굴까요? 우리 1박 2일의 김대주 작가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자, 그 대주가 아니라 대주라니 우리 집 맞상주라고. 자, 맞상주가 뭡니까? 맏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상주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주된 주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맏아들이 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맞상주다 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얘가 내 맏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당숙은 보란 듯이 내 모자를 바로 씌워주면서 말했다. 뭐야, 그렇게 큰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대주다, 맞상주다 이럴 때 아, 빨리 여기를 떠야지. 잘못하면 애들이 내가 저 사람 아들이라고 생각하겠구나 했는데 이제 막 아들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들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져 오는 느낌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돈을 당숙에게 도로 내밀었다. 뭐예요? 거부죠. 거부감의 표현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준이 맞상준이 하는 말을 할 때만 해도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동무들 앞에서 노새를 끄는 마부의 아들 소리까지 나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대번에 그 사람 너 아버지나 하고 물을 것이었다. 뭘 사먹고 가라니까. 싫어요. 나 이제 아재 양자 안 해요. 이 양재가 양자가 되겠죠. 나 이제 아저씨 양자 안 할 거예요. 하고 그 돈을 당숙 앞에 던지고 냅다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뛰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의 부끄러움과 어떤 거부감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때요? 당숙은 처음에는 밤마다 술에 취해서 마차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은요, 나는 잘못을 느끼고 마음도 누그러져 당숙을 찾아 봉평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는 어때요? 그 상황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태도의 변화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가서 당숙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당당하게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당숙을 만나 아부제,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잘못을 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 나가 다 함께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이 뒤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공간에 따른 어떤 그런 이 사람의 태도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 거부하고 있는 단계에서 나온 공간은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진부옥을 나온 다음 아부제와 나는 밤길을 걸었다.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수용하기 시작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니음부터 이제 이 뒤에 미음까지는 다 뭐예요? 태도가 변화한 후에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6번 문제. 윗글의 공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즉 길 옆에서 밤길, 아침부터 걸은 길, 또 밤길 이렇게 정리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1번을 보시면 기억에서 당숙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나는 당숙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맞죠? 그쵸? 이 부분. 자랑스러워서 우리 집 맞상주다 라고 마부들, 옆에 동료 마부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돈을 던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은. 자, 니은은 밤길이에요. 자, 이 밤길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나는 진부옥을 나온 다음 아부제와 나는 밤길을 걸었다. 아니, 걷지 않고 마차 앞자리에 타고 밤늦도록 이목전까지 나왔다. 달이 없어도 별이 좋은 밤이었다. 자, 달이 없어도 별이 좋은 밤이었다. 뭔가 굉장히 좀 아늑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렇죠? 잔잔하고 그죠? 따뜻한 이런 배경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간 묘사.
자,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가 이 화해를 좀 더 감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아부제의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가 조금도 싫지 않았다. 노새는 연신 딸랑딸랑 방울을 울리고 길 옆은 온통 옥수수 밭이거나 감자밭, 얼갈이 모아 배추를 뽑은 다음 씨를 뿌린 메밀밭이었다. 꽃향기도 좋고 저녁 바람도 시원했다. 어때요? 막 온갖 시각, 청각, 후각, 그쵸? 촉각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감각적으로 배경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들이 어때요? 굉장히 좀 아름답고 아늑하고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수호야, 야. 또 대답을 하죠. 대답이에요. 자, 네가 날 데리러 네가 날 데리러 왔니? 네가 날 데리러 여기까지 왔니? 네가 날 데리러 이 먼 데까지 왔니? 네가 나를 애비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데리러 왔니? 어때요? 계속해서 또 묻고 또 묻고 있죠. 그렇죠? 왜 물어볼까요? 일단 감격한 거죠. 그렇죠? 얘가 그렇게 나를 거부했던 애가 나를 이제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는구나.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과 동시에 또 어때요? 확인하는 거죠. 너 정말 그래서 온 거 맞아? 그래서 온 거 맞아? 계속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이라는 이 공간에서, 자, 니은 이 밤길이라는 공간에서, 자, 2번을 보세요. 자, 니은에서 당숙은, 6번에 2번이요. 자, 니은에서 당숙은 비슷한 물음을 반복하며 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건 좀 믿음을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놀랍고 감동하고 기쁘고 또 이런 것들을 확인받고 싶고 이러한 심리인 거지 여기에서 좀 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니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야, 아부제. 자, 돌아오는 길 내내 아부제는 그 말을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새로 찬 야광 시계를 보며 10분이나 20분 간격마다 지금 몇 시 몇 분이다를 말했다. 자정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 이목적 말먹이 집에 닿았다. 다음날 아침부터 걸은 길도 그랬다. 자, 다음날 아침부터 걸은 길. 아침부터 또다시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집에 가려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세요. 자지 않고 떠나면 새벽이면 닿는다. 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자지 말고 그냥 가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그라이자, 그러자. 우리 맞상주 시키는 대로, 우리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 라는 거죠. 자, 그럼 6번에 3번을 계속해서 봅니다. 자, 디귿에서 당숙은 나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그렇죠. 우리 맞상주 하자는 대로 하자, 나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아들을 얻은 기쁨을 표출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또 밤길을 걸었다. 자, 아부제는 마차에 올라타기도 하고 내리막 언덕이 심한 곳에서는 마차에서 내려 말의 고삐를 잡기도 했다. 그때면 나도 따라 내렸다. 아부제가 그냥 타고 있으라고 해도 그랬다. 자,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내리면 나도 내리고 타면 나도 타고 뭐죠? 아버지와의 어떤 동질감, 유대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두 사람의 화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아부제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을 넘어왔던가.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자, 그래서 쭉 내려오면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밑에 셋째 줄 보시죠. 자, 내가 말 끄는 게 싫은? 너 내가 말 끄는 게 싫으냐? 그랬더니, 점점점. 답을 못하고 있죠. 자, 그 말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요? 싫었으니까요. 그죠? 아버지라는 걸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말 끄는 거에 대해서는 좀 침묵한다는 것은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싫으냐? 했을 때 뭐 좋았으면 아니에요 좋아요 했겠죠. 하지만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건 싫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6번에 자 4번 보세요. 자, 리을에서 나는 당숙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당숙이 노새를 끄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마지막으로 5번은요. 자, 기억에서 고조된 나와 당숙의 갈등은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기억까지는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당숙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니은 디귿, 미음이 아니라 리을이었군요. 자, 니은, 디귿, 리을. 자, 이 세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아부제라는 호칭을 통해서 해소되고 있다. 그쵸? 왜? 이 부분에서는 수용하고 화해하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2번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를 보면, 자, 5번 문제, 서술상 특징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술상 특징에서도 역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개념 막차 태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술상 특징 문제는요, 표적 수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시에서도 이런 표적 수사가 있었어요. 그쵸?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 시는 웬만하면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건 찾기 쉽다. 둘 중에 하나를, 이 두 개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적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소설이라는 거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소설에서 표적 수사는요, 찾기 쉬운 것들을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도 답이 바로 그거예요. 자, 뭐냐면은요, 우리가 찾기 쉬운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 이 찾기 쉽겠죠. 그리고 그 드러나는 표현 중에서 대화의 특징이 특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겠어요? 사투리, 방언, 그렇죠? 아니면 구어체, 아니면 현재 시제 이런 것들이에요. 눈으로 찾기 쉬운 방언, 구어체, 현재 시제 이런 것들은 셋 다 모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이 5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요. 1번에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방언과 구어적 표현이 있으면 생동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화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야, 뭐 이런 거, 그죠? 아부제 이런 거 다 방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구어적 표현, 뭐 이렇게 딱딱하게 아나운서들 말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투로 쭉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자, 이 빈번함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빈번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적어도 단락별로 계속 장면이 바뀌면 그런 빈번한 장면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면 적어도 한 3번, 4번 정도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2번은 그래서 안 되고요. 역시 여기에서도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처음에만 약간 갈등이 있었을 뿐 장면 전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의식의 흐름 기법. 이거 선생님이 개념 정리해줬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어때요? 그런 의식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4번 섬세한 인물 묘사 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사건의 역사적 의미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시대상이나 뭐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었나요? 없었죠. 자, 그래서 5번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아까 우리가 보기는 한번 읽어봤고요. 자, 선택지를 보도록 합시다. 1번. 나는 당숙이 밤마다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해서 노새집에 양자로 가는 것을 거부했나요? 왜 거부한 거죠?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그쵸? 마부의 집에 아들이 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거부한 것이지 술 마셔서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는 뭐죠? 자, 이때 거부할 때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2번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훗날 것이었다 넘어왔던가.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방울, 메밀밭, 꽃향기, 저녁바람 등이 함께하는 공간은 나와 당숙의 화해. 자,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공간에 대한 묘사. 이 공간이 굉장히 잔잔하고 아름답게 표현이 되면서 배경이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더 화해를 감동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자, 당숙이 내릴 때 나도 따라 내린다라는 건 뭐죠? 서로 간의 어떤 일체감, 동질감, 유대감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면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인데 7번에서 1번만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8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유형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개념도 여기 나와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문제의 형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문제의 형식이 6월 모의고사에도 나왔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태워드리는 개념 막차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에 시점과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서술상 특징에다가 시점을 하나 끼워 넣었었죠. 그래서 뭐 제한적 전지 시점, 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것들을 고르게 하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시점이 어떤 식으로 변신을 했느냐, 시점과 관련된 개념을 보기에 설명으로 길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택지에 한 줄로 나왔던 것이 보기에 긴 설명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시점이 나왔냐면 제한적 전지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의 시각에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서술자 자신의 시각에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작품에서 찾아오라는, 지문에서 찾아오라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래서 시점과 관련된 개념이 보기로 제시가 되고 그 보기에 나온 밑줄 친 부분을 작품에서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시점 문제가 좀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6월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 유형과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게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6월에는 제한적 전지 시점이, 여기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오는 그 시점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같이 한번 이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소설 속의 작중하자가 나이면서 동시에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개념은 우리가 알지만 이 뒤에 나오는 얘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죠. 자, 나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내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서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그리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가 나의 시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의 내면은 잘 그려낼 수 있지만 다른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이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즉 나 이외의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정확히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부터 E 중에 이 한 개의 예로 적절한 걸 찾아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예를 찾아야겠어요? 자기 심리는 알아요. 남의 심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 말고 다른 인물의 어떤 심리를 표현한 부분, 이거를 찾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으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해보세요. 바로 A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A 부분을 보면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어쩌면 다른 마부들 앞에서 뭔가 낯을 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 상대방의 심리 상태지만 내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인지도 몰라 하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한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계가 뭔지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 형식이,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여러분이 단순히 이건 무슨 시점이야, 무슨 시점이야 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시점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 이 지문에서는요, 7번 문제 그리고 8번 문제 정도가 좀 중요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수사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단골 유형과 유형 연습을 한 시간 내에 다 정리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예습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